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우리나라의 헌법이 만들어진 지 꼭 38주년이 되는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가 맞이하는 다 감회가 깊은 날이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오늘을 맞이하면 더욱 감회 깊은 분들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분들은 다름 아닌 우리나라 헌법을 직접 참여하셔서 만드신 분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11시에 만납시다에는 제헌 당시에 헌법 기초 전문위원으로 활약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 헌법의 기초를 닦으심은 물론이니와 11대 국회 부의장을 지내신 청곡 윤길중 의원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청곡 선생님께서는 아주 파란 많은 정치 역정을 걸으시면서 현대 정치사에 큰 몫을 차지하신 분입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신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맞이하시는 그 소감이 어떠신가요? 매년 다르습니까? 아니면은 그저 제헌절을 맞이하실 때마다 똑같은 감회이신가요? 제헌절을 이제 38번째 돌이 되겠는데 당시에 우리는 젊었을 나이에 정열적으로 이상적인 그런 헌법을 제정을 해보자 하고 자기 정열을 다 불태웠던 그것이 회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이 그때 10사람의 전문위원이 있었는데 지금 생존해 있는 분이 유진호 선생하고 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까요? 그래 보니까 너무 참 적막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선생님 아주 건강해 보이시거든요. 제가 뵙기로는 한 20년 전쯤에 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나 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이렇게 건강하시고 변함이 없으세요? 무슨 비결이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잘 봐줘서. 아닙니다. 느끼는 대로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날 보고 좀 건강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또 사실 별로 알지도 않고 하니까 건강한 복이라고 보겠는데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하던 그 법 가운데 그거를 단전호흡법이라고도 하고 또 정신통일법이라고도 하고 또 국선도라고도 하고 이런 말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만은 그런 호흡에 관계되면서 운동을 곁들여 하는 그런 것을 쭉 수양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운동은 안 하시고요? 그것이 아닌 모든 운동을 포함하는 것이 되겠죠. 전신 운동을 전부 하니까. 그렇군요. 실례지만 선생님 금년 연세 저걸 하면 일은 하나지. 그렇게 안 되십니다. 머리가 좀 해서 그렇습니다만 몸은 아직 근데 청곡 선생님이 지금 고희를 넘으셨는데 제가 외람되이 선생님 잘하실 때 말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저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소문에 나기를 어렸을 때 신동으로 그렇게 소문이 나셨다고 그래요. 어떻게 공부를 하셨길래 그런 소문이 나셨을까요? 그런 옛말에 이런 게 있어요. 전지자의 문지 과장자야라. 전하는 사람이 그르게 전하고 들는 사람은 너무 정에 깊어서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들린 것뿐이지 별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잘 못했어요. 집안 형편이 별로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학교는 어떻게 겨우저걸 했지만은 제가 어렸을 적부터 좋아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독립운동을 하신 한학을 하시는 당대는 거기서는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 외경을 피해서 산속에서 늘 살아계시는 최일중 선생님이라고 호는 도냐라고 하셨는데 그래 그 선생님을 따라서 산속에 들어가서 18살까지 한문하고 글씨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신학문을 그러면
접하신 것은 언제셨습니까? 참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은 그렇게 지내다가 보니까 네. 저 소년 시절을 그렇게 보내다가 보니까 무슨 살 수가 없어. 네. 생식도 해보고 산채도 뜯어 먹어보고 그랬지만은 이 젊은 놈이 좀 살아가야 할 거 아니냐. 나도 생명을 붙인 사람이니까 살아가야 하겠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 산속을 뛰쳐나가서 신식 공부를 좀 해봐야 하겠다. 네. 그런 데에는 뭐 내가 중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하니까 강의록도 보고 또 이 독학이라도 해서 빨리 검정 시험에 모두 합격을 해야겠다. 네. 그래서 산속에서 참 선생님한테 하직을 하고 네.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우리 선생님도 그래. 네가 나가면 진식 공부를 해서 성공하리라고 자기는 확신을 하는데 그러나 이거 참 이거 견디라고 하기는 자기도 어렵다. 네. 응? 네. 나는 기성세대가 돼서 이렇게 상투 꼭 쥐고 이걸 가지고 이게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삼고 있지만은 너에게 이것을 강요한다는 건 어렵다. 나가면 네가 성공을 하더라도 제일 네가 주의해야 할 거 있다. 소년 등과 일부러 행이라 소년의 네가 과거에 합격을 할 텐데 그게 참 크게 불행하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래 그런 말씀을 듣고 산속으로부터 나왔죠. 네. 나오셔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서울에 올라와서 가정교사도 하고 뭐 고학을 해가면서 검정 시험에 모두 합격을 했습니다. 이 독학을 하시면서 산에만 계시다가 나오셔가지고 검정 시험에 전부 합격을 하시고 또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하셨다고 그러는 것은 대단한 열성과 향학열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변호사에는 언제 되셨습니까? 합격하시면서? 제가 22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본에 튀어넘어갔었죠. 검정시험 합격한 다음에 그래서 일본 대학에 그것도 고학생으로서 유학을 하면서 들어간 해에 나와서 여기 조선 변호사 시험이라고 있었습니다. 시험을 쳤는데 제가 제일 연소자로서 시험을 쳤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걸려들었어요. 최연소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그 시험에 합격한 것이 처음으로 수석을 하셨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뭐 그래서 수석 합격을 하셨다. 그건 호수가 다 적혀 있으니까 수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쩌다가 걸려든 것이 그렇게 된 것뿐입니다. 근데 그 후에 변호사 합격하신 후에 또 공부를 하셔가지고요. 그 당시에는 요즘은 우리나라의 고등고시지만 그 당시에는 뭐 고등문관 시험이라고 그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고등고시와 같은 것이겠죠. 거기에 행정사법 양과에 또 합격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몇 년 후였습니까? 그거 다음 해죠. 그 다음. 그때도 또 기록을 세우셨다고 그러던데 어떤 기록을 세우셨나요? 어쩌다 보니까 운이 좋아서 잘 맞아 들어가서 성적이 좀 좋았다고 그러더군요.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제1호라고 들으셨습니다. 글쎄요. 당시에 장안의 유명한 말하자면은 집안도 좋고요. 또 공부도 많이 했다는 청년들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18살 때까지 산에 계시던 분이 내려오셔서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최초로 이 고시에 양과에 합격을 했다 하니까 신동이다 천재다 하는 말씀을 안 들으셨을 리가 없지요. 각 신문에 모두 요란스럽게 나고 그렇게 그러셨는데 요란스럽게 났지만 우리 선생님이 말한 건 뭐야로 그거 해서 지가 저놈 자식이 교만해질까봐 미리 못을 박았구나 해서 내가 좌우명으로 그런 소년 등과 일불행이라 소년의 과거 급제하면 그건 불행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늘 기억을 하고 있죠. 그럼 23살에 다 끝마치셨다 시험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럼 23살에 이제 양과 합격을 하셨는데 그 합격하신 후에는 뭘 하셨습니까? 그는 이제 일본 사람들은 성적에 의해서 그냥 내보내요. 고등관이라고 그때 그랬는데 그래서
전남 강진 군수를 갔다가 또 무안 군수를 가게 됐습니다. 네. 근데 그 저희가 그 해방을 맞이하고 건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헌법을 기초하게 됐는데요. 그 헌법 기초위원으로 일하시게 된 것은 어떤 그 연유에서 네, 하시게 되셨습니까? 사실은 제가 그 해방된 조국 땅에서 네. 우리 선생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받고 있었던 사람이 네. 어쩌다가 외정하에서 벼슬도 헤쳐먹게 되고 또 이 남은 그 감옥살이도 하고 이 독립운동하느라고 참 피도 흘리고 그랬는데 나는 그 부끄럽기가 한이 없어. 네. 그래서 산속에 용문산에 네. 나 혼자 내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용문산 그 말사의 상원사라고 있습니다. 네. 아주 애딴 정자같이 된 네. 집인데 거기 가서 내가 그냥 그 휴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하루는 그 임정에서 오신 해공신익희 선생께서 네. 사람을 보내가지고 네. 국민대학을 창설하는데 좀 나와서 힘을 써주고 또 입법위원을 하는데 나와서 힘을 좀 써달라. 네. 그래서 참 나오게 됐습니다. 그럼 해공 선생님하고는 전부터 상면이 있으셨습니까? 그 전에 상면이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공 선생께서 그런데 그 찾으셨을까요? 해공 선생도 그렇고 그때 임정 요인으로 있던 박건웅 씨라고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부인을 내가 그 군수로 있을 적에 촉탁으로 채용을 했는데 네. 요 시찰인의 일경에선 제일 싫어하는 그 형태였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박건홍 선생님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네, 독립운동하신 네, 분입니까? 네. 그 부인은 여기 계시고. 네. 그래서 네. 그랬던 그 관계로 해서 내가 그 행적을 그분들이 다 잘 알게 되니까 네. 어쨌든 그 나를 찾아. 네. 찾았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절속에 가 있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찾아 와서 그래 그 내려오게 됐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서 헌법을 기초하실 때 헌법 기초위원들의 그 생각은 어떠했고요? 또 그 주로 참고는 어떤 헌법을 참고를 하셨는지요? 그 당시에는 말이죠. 네. 독일이 그 망하기는 했습니다만 히틀러에게 망하기는 했지만 와이마르 공화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네. 그 와이마르 공화국은 사회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네. 아주 완벽한 헌법을 만들어 놨었어요. 네. 그래서 그 헌법이 제일 기초 참고가 되고 네. 또 당시에는 외국의 그 입법례로서는 일본의 헌법 초안이 메가다 사령부 감독하에서 나온 일본 헌법 초안이 네. 있었고 이태리가 이제 세계 제2차 대전에 패망을 했지만은 이태리의 헌법 초안 그리고 불란서의 헌법 초안 그것이 나와 있었었는데 네. 그것이 그 모든 기초의 참고가 됐을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가 네. 헌법 초안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 기초가 모두 돼서 참고 자료가 돼서 상해 임시 정부의 헌법도 초안이 있었기 때문에 참고를 하셨습니까? 네. 그 당시에는 어떤 정부 형태를 목적으로 해서 헌법을 만드셨습니까? 그때는 지금 좀 생각하면 이상하게 느껴질는지 모릅니다만은 우선 임시정부가 네. 그 내각 책임제입니다. 국무원 김구 선생께서 김구 주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국무원의 대표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소위 민주정치라면 대의정치라고 해서 네. 국민의 대표가 나가가지고 국회를 형성하고 네. 정부는 이 국민의 대표들에게 책임을 지는 정부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일본도 그렇고 이태리도 그렇고 불란서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모두 내가 책임자 아닙니까? 네. 또 그때 104나라가 그때 유엔에 가입한 나라라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만 전부 내각 책임제였고 국내의 모든 그 정치인들이라는 사람들은 내각 책임제 유역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상하게. 네. 그래서 민주정치라면 대의정치고 대의정치라면 유해민주주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유역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각 책임제로 우리가
보완이 됐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대통령 중심제로 건국을 맞이하게 됐을까요? 네, 근데 그것은 이제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지만은 그 내각 책임제 요소를 많이 가미가 된 대통령 중심제였습니다. 네. 제한. 근데 그것은 그 이승만 박사가 그 정국을 주도하고 있었고 네. 또 거의 국부적으로 수강을 받고 있는 처지였는데 네. 이승만 박사가 자기가 이 정권을 주도를 해야 하겠는데 네. 대통령이 돼서 네. 이걸 국가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강력하게 이걸 영도를 해 나가지 않으면 이 시국이 어렵다. 네. 그런 그 주장을 강력하게 펼쳐서 네.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을 전부 불러서 네. 그래서 그걸 일방으로 설득하고 네. 일방은 회유하고 네. 일방으로는 협박을 하고 어허. 이런 그 형태가 돼서 하루 밤 사이에 내각 책임제가 대통령제로 전모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 내각 책임제로 다 만들어 놨던 헌법을 대통령 중심제로 바꾸는 과정에서 대단한 그 진통이 있었겠어요. 헌법 기초위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이 헌법 기초위원들은 전체가 다 분개를 하고 네. 이건 무슨 짓이냐 네. 이러고 있었지만은 상황이 네. 건국은 빨리 해야 하고 네. 또 그때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는 제일 주도적 정치 역할을 한 분이 이승만 박사이기 때문에 이 정치 세력이라고 할런지 건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힘의 관계가 있습니다. 네. 어떤 그 정치 역사를 보든지 간에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역시 이 나라의 건립이라는 힘으로서 뒷받침을 해서 되는 거지 그런 그것이 없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승만 박사의 정치력에 네. 굴복이 된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 그 단군 이래 반만년 역사에 처음으로 그 민주주의 헌법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 생각을 많이 하셨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라고 그럴 수 있는 어떤 인권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상권이라든가 국민을 위해서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본 정신이 있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네. 어디에다 중점을 두셨는지. 그때 당시에 저희들은 아직 청년이었기 때문에 네. 참 이상적으로 문제를 생각을 하고 네. 또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정치라는 게 뭔 주의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네.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더 국민이 더 자유롭고 네. 또 더 국민이 더 골고루 잘 살게 하자. 네. 이거 이외의 목표라는 건 괜히 인위적으로 설정해놓은 닭이 도구마에 빠지는 거라. 네. 그런 입장에서 이 우리 재헌 당시의 헌법 가운데는 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 네 가지 부분에 모두 골고루 민주화가 될 수 있는 길을 택해야겠다. 네. 그 이상을 향해서 우리는 그 조문을 그 이상을 향해서 모든 것을 정리를 해 나가자.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자꾸 권력 구조에 관한해서만 많이들 얘기를 하지만은 네. 당시에는 인권의 문제에 관해서 예를 들면 그 헤비아스 코프스 제도, 보호영장에 관한 제도, 네. 지금 말하자면 신체의 자유를 갖는데 여기에 체포 구금 수색을 할 적에는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네. 하는 걸 헌법에다 집어넣고 네. 또 누구든지 구금이 된 사람은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야 한다 네. 하는 그런 당연한 권리를 그 형사소송법에 규정할 건데 왜 헌법에다가 하느냐. 네. 그러나 우리는 인권 정황을 철저하게 해야겠다 하는 것을 했고 네. 또 근로자의 단결권 이 단체 교섭권 또 이 투쟁권 이런 것을 세 가지 상권 근로자 상권하고 그것과 더 아울러서 근로자가 이 기업의 이익에 참여할 네. 이익 균참권이라고 하는 것까지 제정을 했어요. 그걸 헌법에 예, 헌법의 제정하셨습니다. 네. 경제적 민주주의를 더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고 또 경제장이라는 걸 따로 신설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소유권은 옛날 개념으로 보게 되면 사용수익 처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토지의 권리는 우는 천축으로 올라가고 땅은 지축으로 내려간다는 식의 고전적인 그런 그 권리 주장을 했었는데 이것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소유권도 제한되고 행사를 해야 한다 하는 걸 헌법조문에 다 못 받게 하고 네.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토지 분배는 꼭 해야 하고 네. 농민이 자기 하는 사람들이 농경을 해야 하고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유화도 할 수 있고 사유재산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그 경제장을 때로 또 신설을 했어. 네. 그러니까 이건 다른 나라 헌법에 전혀 없는 네. 말하자면 그 새 시대를 열어가자 하는 이상 목표에서 이렇게 했고 가정의 순결을 지켜야 한다든지 사회 문제에 관계되는 것도 헌법에다가 조문으로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꿈을 장식하는 것은 다 헌법에다 기초를 했다. 우리는 자부합니다. 네. 그럼 그 당시 헌법을 지금 가만히 돌이켜 보시면은 아주 잘된 헌법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아주 잘된 헌법이라고. 혹시 뭐 잘못됐었다 이런 것은 잘못되지 않았었는가 하는 데는 없었습니까? 네, 늘 헌법이라는 건 현실과 이상 쪽에 어느 쪽을 더 치우치느냐 하는 문제가 있지만 우리 헌법은 이상주의적인 입장에 상당히 기울여 있었다. 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만 네. 그 이후에 그게 잘 안 됐죠. 네. 지금 그것 잘 안 됐죠 하는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어느 나라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헌법을 기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8차례나 개헌을 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네, 흔히 그 헌법 탓을 많이 하는데 네. 헌법에 탓이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또 어떤 제도든지 완벽한 제도란 건 없습니다. 네. 뭐 문자의 표현을 아무리 잘했다고 해서 그거의 정치 문화가 그게 따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구의 표현 가지고 뭐 헌법이 잘 되느니 못 되느니 하는 거는 좀 차원이 낮은 얘기고 네. 가령 영국과 같은 데는 불문 헌법이지만은 하고 또 우리보다 200년 전, 300년 전에 헌법 만들어 놓은 선진 국가들은 조문이 4-5 조문밖에 없어요. 네. 그저 그거 가지고 인권도 잘 옹호하고 평화적 정권 교체도 잘 하고 지내. 네. 그러니까 이것은 역시 국민 수준과 정치 문화의 그 발전의 그와 함수 관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집권자가 말이지 권력을 자꾸 연장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야당은 이걸 발악을 해서라도 그걸 없애버려야 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으로 돼서 8번이나 헌법이 고쳐지게 되고 그러는데 이게 그 헌법 자체가 나쁘서 그렇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의 그 정치 문화 수준이 그렇다고 해서 집권자만 나쁘다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네. 이건 흔히들 우리가 책임을 딴 데다 돌리는데 역시 우리 전체 풍토의 정치 문화 수준이 그렇게 갔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지금 그런 진통을 겪으면서 우리 전진을 해나가자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네.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헌법을 기초하셨고 그리고 많은 활약을 하시는 도중에 5선 의원까지 지내셨습니다. 근데 그동안이 아주 파란만장하다고들 표현을 하시는데 그건 왜 그런 거 아니 2번이나 옥고를 치르셨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째서 2번이나 감옥 생활을 하셨습니까? 제가 국회의원에 출마해가지고 별로 떨어져 본 일은 없는데 네. 하여간 내가 들어간 국회는 편안하지를 못해. 네.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2번이나 옥고를 치렀다는 거는 뭐 별 자랑은 아닙니다만 자유당 말기에 나는 진보당의 간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장하는 거는 이게 어떻게 됐든 이 동족이 이렇게 남북으로 갈리게 된 외세에 의해서 그랬든지 우리 자체 역량이 부족에 의해서 그랬든지 갈라진 한이 있어. 이거를 동족끼리 이제 6.25라고 하는 한 개 큰 찬변을 일고 다 뭐 경건정 했는데
어쨌든 이게 전쟁으로서 통일을 하지 아니하고 네.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하는 것을 국책으로 세워야 한다. 네. 이것은 민족의 소망이다. 네. 그래서 평화 통일에 관한 것을 우리는 그 제청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사회 문제에 관해 경제 문제에 관해서 이제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복지 국가를 일으켜야 하겠다. 네. 그래서 두 가지 문제를 그 당에 크로즈업을 시켜서 그걸 했는데 이게 저 용어로도 몰리고 또 그 네. 당시에 그 상황 하에서는 과격한 주장이라 이렇게 네. 받아들여져서 그게 진보당 사건이란 게 돼가지고 네. 내가 검사의 구형으로는 무기를 받았죠. 네. 그러나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가 돼서 네. 하여튼 그러나 그 2년 동안 재판하려고 하니까 한 1년여 동안을 거기서 옥중에서 살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또 두 그러셨어요? 번째 또 나와가지고 이제 그 4.19가 터지고 그러니까 우린 감옥에 있다 나오니까 기분 좋아서 막 또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이제 사회대중당을 조직을 해서 전국을 누세하고 연설을 하고 갔는데 5.16이 탁 터지더니 이놈들 사회혼란 조장한 놈들이다 하는 게 하나 하고 네. 하나는 그 옛날 진보당 쪽에 한 일들이 그게 좀 색깔이 좀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그냥 무조 그 군정을 반대한 일도 없어요. 뭐 5.16 나자마자 잡혀갔으니까. 네. 그래서 15년 동안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7년 2개월인가 3개월 살고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말을 합니다만은 나는 혁명가로서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네. 법을 무시하고 뭐 이걸 하고 그러려고 네. 한 게 아니고 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를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하고 더 하려고 하는 그런 걸 그래서 죄 짓는다는 생각이 한 번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네, 옥살이가 좀 억울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런 의미에서는 억울하지. 네. 그러나 또 그 정치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입장이 다르면 이 며느리 그 뒤꿈치가 달걀같이 보인다는 식으로 그런 입장이 다르면은 그렇게 탓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도 많고 머리를 찢는 사람도 많고 화가 나니까 그렇게 네. 하지만은 나는 그저 내가 양심대로 하다가 이거 뭐 또 상대방이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글을 하나 지었죠 옥중에서. 그렇습니까? 네. 네. 심경을. 무슨 글을 주셨어요? 심경을 내가 얘기할까요? 네. 내 심경을. 어느 날 그 가을이 됐는데 비가 줄줄 내리는데 모두 그 원망들 하고 그 하는데 내 심정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불언 창천 불언인 네. 하늘을 원망 없고 내 다른 사람은 원망이 없다. 네. 회두 가곡 죄여신이라 머리를 돌이켜 보니까 온 이 천하에는 죄가 산더미 같구나. 네. 초추 이랴 솟아오는 초가을 저녁에 소소하게 내리는 저 비는 세득 단전 기점진과 내 뱃속에 있는 단전에 있는 마음에 있는 티끌을 얼마나 씻어주겠는가. 이게 심정입니다. 네. 네. 그동안 두 번이나 옥고를 치르시는 동안에 그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아유 뭐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10연 또 나와 있어도 밤낮 쫓겨다니고 뭐 이지 그 하느라고 하니까 네. 나와 있을 때나 들어가 있을 때나 마찬가지의 고통이었었는데 네. 가족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 더군다나 시골에서 자라는 여인이 네. 저 남대문 시장 가서 뭐 걸레 장사도 하고 뭐 옷장사도 하고 이래가면서 사느라고 그 하니까 당시에 자녀분들은 몇 애들이 있었는데 애들 그래 학교도 중단되고 또 뭐 이런 국경을 거치다 보니까 그 마누라가 일찍 죽었어요. 한 6년 전에. 그래 늘 그게 가슴이 아픕니다. 네. 그럴 때 그 부인이 고생을 하신다. 또 그 어린 자녀들이 공부를 못하게끔 어려워졌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정치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 사람이니까 정치가 천직도 아니고 내가 또 진역살이 하려고 원래 정치한 것도 아닌데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뭐 근데 왜 또 정치를 하게 됐는가 하면 정치를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게 돼서 한 겁니다. 요거 참 묘한 말이죠. 왜냐하면 저 징역살이 68년도에 내가 나왔는데 69년도 1월 달이 되니까 또 그 나오셔서는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좀 가만히 있었는데 이것도 뭐 삼선 개헌한다고 공화당에서 그러니까 이건 내가 말 안 할 수가 없어. 혼자 성명을 냈어. 삼선 개헌 절대 반대다 하고 말이야. 그 반대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다음에 이제 모이게 돼서 이제 삼선 개헌 반대 범국민 투쟁위원회란 걸 날 끼워 넣으니 말이야. 내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게 된 거지. 그때도 뭐 또 이러다 또 진역 가게 된다고 해가지고 친구들이 자꾸 말려. 다른 사람은 성명을 내더라도 자는 좀 그만두게 하래. 네. 이게 내가 그거 참을 수가 없는데 어떡하느냐. 그래서 했다가 그래야 또 정치에 말려든 겁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지금 또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서 정치에 이렇게 끌려 들어가셨다 말씀하셨지만은 타고나신 천품이 그런 걸 보고 참으실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천곡 선생님께서는 그 혁신계 야당 생활을 오래 하셨습니다. 옥고를 치르실 정도로요. 그런데 지금은 그 여당 정치인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때와 지금의 그럼 선생님의 정치관에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입니까? 흔히들 그런 말을 들어 하는데요. 그냥 나를 인용을 합니다만 영국의 처칠경은 휘그라고 해서 휘그당이라는 게 이제 진보당입니다. 진보당인데 그 몸을 감았다가 영국의 사회가 변천이 되고 하는데 토리당으로 당적을 옮겼죠. 그래서 그 영국을 구제하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만은 사회 상황이 변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그 상황이 그대로 전진됐을 적하고 한 게 전환적인 변천기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는 내가 민정당을 택했습니다만은 평화통일을 주장하고 복지사회 건설하자고 하고 정의사회를 이루자고 하고 하는 그 똑같으냐 하는 말을 자꾸 하지만은 세상의 정치 철학이 누구나 비추어서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비교적 그렇게 해서 나가면 바로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하는 거니까 참여한 거니까 나는 다르게 했다. 뭐 내 주장도 변한 것도 없고 그렇게 나 자신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민주사회에서의 그 바람직한 정치 인상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 저는 늘 그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영웅주의를 좋아해요. 뭐 국회의원 되면 뭐 남보다 더 잘하는 거, 뭐 남보다 더 애국적인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그 영웅주의적인 사고는 이제 떠나가야겠다. 아주 평범한 위대한 평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우리나라 이제는 국민들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지식 수준도 높아지고 기술 수준도 높아지고 각 분야에 있어서 전문인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상식선에서 돼야 된다. 그 위대한 영웅을 바라는 생각, 또 스스로 아주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이런 데서 좀 벗어나야겠다. 평범한 위인, 평범한 사람이 봉사를 하고 평범한 사람이 부지런하게 봉사를 하는 그런 사회상이 돼야겠다. 지금 그것을 들으니까요. 우리나라 정치라든가 문화적인 수준이라든가 이 국민의 수준이라든가 이것이 이제 결국은 많이 정치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습니까? 이 전망이. 선생님 보시기에 빠른 시일 안에 수준이 높아질 것 같습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의 전 원래 낙관주의자, 옵티미스트라고 제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제가 잘할 적에 그 형편보다는 지금 경제 수준도 아주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교육 수준이 이렇게 높아진 나라가 없습니다. 내가 파키스탄에 가서도 크게 자랑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문명이 하나도 없고
또 최고의 학문을 닦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실직자 문제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데 문제는 있긴 하지만 네. 그러나 전체의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국민의 수준이 높아지면은 정치 문화의 수준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지 않으면 못 견뎌내니까. 네. 예, 수고 선고라 물이 높으면 배도 높아져. 아,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물이 높아지면 배도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배도 높아진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개헌 문제도 지금 등장이 되고 있지만 이것도 나는 국민의 수준에 따라서 이게 잘 되리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대타협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막 개헌이라든가 이런 정치의 타협이 말이죠. 잘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근거는 어디에다 두고 선생님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지요? 네, 그는 대체로 지금 그 관계는 네. 왜 역사의 악순 하나를 지금 종지부를 찍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가령 대통령께서 참 단임제를 절대 신봉을 하여서 신앙적으로 이걸 실천하겠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말은 누구든지 쉬운 일이지만은 한 개의 가정을 맡았거나 한 개의 그 회사를 맡았던 사람이 그걸 내매 그 많은 주변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하기라는 건 그렇게 용이한 일이 아닙니다. 그걸 결단을 내려서 그렇게 하는 것과 동시에 이제는 그 역사의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말자 하는 가령 김영삼 고문 같은 분도 이런 네. 얘기를 했더군요. 우리가 잘못하면 이제 민중혁명을 막게 되거나 그러지 않으면 또 군사 쿠데타의 악순환을 대타협을 일으키자면 안 되겠다. 이런 말을 여신 기자에게 말을 했더군요. 네. 그런 바탕의 인식이 있는 한 우리는 그 국민 수준이 아까 말한 것 같이 물이 높아졌어 이제 국민들이 말 안 하는 국민들 가운데 높은 그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는 대타협이 꼭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는 어느 쪽이 지고 어느 쪽이 완패하고 하는 것은 타협이 아닙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어느 쪽이 완전히 지고 어느 쪽이 완전히 패한다. 그는 보복이거나 늘 악순환의 한 전제를 만들어 놓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그 역사에 대해 타협이 이루어져서 물론 그동안의 진통은 좀 있겠죠. 나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바라봅니다. 네. 선생님 그동안에 어려운 점이 많고 역경을 많이 이겨오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탱해 나갈 수 있는 힘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좌우명 같은 것이 있으시면 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즐겨 쓰는 글이 해불량수라고 글을 씁니다. 네. 네. 바다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바다를 가만히 이래 보면은 네. 이게 압록강 물도 들어가지만은 우리 영산강 조그만한 물도 들어가고 또 맑은 물도 들어가지만 흙탕물도 들어갑니다. 전부 그것을 포용을 하는데 그건 이기비하라 그것은 낮기 때문에 그럽니다. 바다가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 아하. 인간이 잘못하면 늘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이 나에게 좌명을 준 것과 같이 소년들과 일부행이라 그랬는데 인간이란 늘 원죄적으로 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은 자기에게 돌리고 네. 남을 원망하지 말자. 네. 그래서 그 성경에는 경천애인이라고 써 있지만은 동양적으로는 이것을 불원천불우인이라 하늘을 원망하지 말고 사람을 원망하지 말자. 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를 닦아가자. 네. 그런 생각을 그저 해봅니다. 선생님의 그 건강의 비결을 제가 지금 안 것 같습니다. 낙천주의래 그래. 네, 과욕이 없으시고요. 네, 항상 낮은 자세에서 모든 것을 포용하시려고 그러니까 불만이 없으실 거 아닙니까? 그 건강하시지요. 네. 선생님 지금 해불양술에는 선생님 쓰신 글을 저희들이 잠시 보았습니다. 서예에 아주 대단한 일가를 이루셨다고 들었는데 글씨는 언제부터 누구에게 배우셨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렸을 적부터 6살부터 가가 그 최일중 선생님 밑에서 이 무릎 판 꿇어 가면서 참 옛날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무슨 내가 서예 전문가도 아니고 네. 이제 이렇게 자기가 그 취미로 그렇게 해왔던 수양의 길로서 그 닦아온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가끔 나는 이렇게 그 글씨를 이렇게 쓰다가 밤에 자다가도 갔다. 네. 어떤 때에 쓰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더 그 자기 마음과 정신이 통일되면서 글씨가 써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밤에 무뚝무뚝 일어나서 하다가 언젠가는 내가 이 해서 이게 5손가락을 쥐고서 글씨를 쓰면 더 이게 그 온 혼기의 힘이 거기 모여들 수 있다 하는 느낌을 느껴서 밤중에 일어나서 글도 써보고 네. 그랬습니다. 그 선생님이 독특하게 개발하신 그 필법입니까? 그래 내 자신은 내가 그 오지지력이라고 하는 걸 내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지 5손가락을 같이 이렇게 같을 제자하고 힘력자를 쓰는데 네. 선생님 이 붓은 없습니다만 어떻게 하는 것을 요렇게 쥐는 걸 요 오지제력이라 그래. 이렇게 했는데 요걸 네. 비게 둥그렇게 하고 여기서 힘을 이렇게 쫙 필이 아니고 네. 이게 여기서 머물러진단 네, 말이에요. 손 전체로 잡는 것은 아니고. 아니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는데 이게 비어야 네. 거의 잤어요. 비어야만 어떤 운동이든지 비어 가지고서 힘을 못 얻을 수가 있어야지. 네. 여기서 멈출 때는 그 끝에 못 얻어지질 않아. 빗끝에. 아하.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건 손끝도 까딱거리지 않고 손목도 까딱거리질 못해. 네. 이 전체 팔로 쓰는 것인데 네. 그렇게 해야 그 전체 힘으로 글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아하. 내가 그 개발한 줄 알았더니 나중에 책을 읽어보니까 추사 선생님이 그 추사전집에다 또 이제 뭐 피카소도 보니까 누가 니시야마 우카이라는 일본 사람 쓴 책 네. 보니까 피카소 그 그림 그리는데 보니까 전부 오지제력을 하더라 써 있어요. 네. 그 나중에 봤는데 나 선구자들이 있는데 지가 정조화가 나가지고 글을 못 읽다 보니까 지가 발견한 것처럼 떠들어댔구나 하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아니죠. 그거는 어디까지나 뭐 천재니까 서로 이렇게 상통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연이 이 능력이 그런 대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간 것이 어떤 일맥이 상통하는 거겠죠. 근데 선생님 이 그림도 잘 그리신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그림 그리실 적에도 네, 마찬가지. 오지제력이라는 그런 필법으로 이렇게 자꾸 그리십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그림이 잘 되십니까? 조그마한 글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나오는 그림은 어디에다 그리신 건가요? 저거는 지금 접시 같습니다. 예, 접시인데요. 이 우리 선거구에 뭐 애들 많이 쓴 분들이 계신데 뭘 아무것도 뭐 선물할 게 없어 그냥 네. 주로 그리시는 그림은 어떤 것입니까? 저렇게 뭐 내가 글씨를 쓰다 보니까 그 옛날 선비들은 여기로서 사군자를 그립니다. 네. 그런데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취미가 있다 보니까 뭐 철쭉도 그리고 연꽃도 그려보고 화조도 그려보고 그저 닥치는 대로 하는데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저 취미로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동안에 참 파란만장한 정치인으로 살아오셨는데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요?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물론 노자철학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유언냉란이라 네. 차고 더운 데서 논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찬 것이나 더운 것이나 가령 국회의원 한 걸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건 화려하게 지낸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네. 또 감옥에 가 있으면 그건 차게 아주 어려운 데서 지낸다 이렇게 동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냉란이라 냉과 난이 뭐 두 가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네. 그것이 살아가는 길이다. 네. 그래서 담담합니다. 그렇습니까? 이 속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참 미치기 어려운 경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선생님께서 평소에 존경하는 정치가가 있으십니까? 네, 정치가 가운데 내가 외국 사람으로는 인도의 네루 같은 사람을 아주 존경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분이 역시 평범하고 성실하고 그런 의미에서 네루 같은 분을 아주 존경을 하죠. 그 옥중에서 딸에게 쓴 편지라든지 자기 나라 역사를 딸에게 순순하게 가르쳐준 편지 같은 걸 읽어보면은 인간미가 넘쳐 흐르면서
그러면서 그 지극한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다 하는 물적의 내류 같은 사람은 정치가로서 훌륭합니다. 네. 선생님 지금 인간미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특히 그 정치를 하시는 분으로서 인간미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기가 쉬운 일입니까? 근데 그 요새 그 옛날에 그 공부한 사람도 한문이라는 거 뭐 봉건적인 나쁜 것으로만 생각하기가 쉽고 유교 도덕이라는 게 이상한 거로만 보기가 쉬운데 경서라고 하는 그 옛날에 그 저것의 공부는 늘 초월한 사상. 응? 그 가랑 이 속에 있으면서도 이걸 뛰어넘는 초월한 사상을 많이 가리킵니다. 그 옛날 선비 정신을 보게 되면은 뱃을 하다가도 초연하게 뛰어나가고 뱃을 하고 있으면서도 초야에 있는 것을 늘 생각하게 되고 그런 그 초연 사상을 많이 가리키는데 역시 N적에 그런 것이 물젖어 있어서 그런지 그런 그 생각에 대해서 아주 늘 심취를 하고 있죠. 인간미에 그러니까 대해서. 그 인간미죠. 그 인간미가 없는 어떤 의미에서든지 어떤 철학이든지 어떤 저 같은지 인간미라는 건 결국 사랑입니다. 자기와 남과의 관계인데 그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는 철학은 그건 거짓이다. 오늘 많은 걸 배웁니다. 국내 정치인으로는 어떤 분을 과거에 좋아하셨습니까, 선생님께서? 뭐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자이신 김구 선생 같은 아무 사심 없이 그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어르신이다 이렇게. 오늘이 바로 제헌절 저녁입니다. 그 법을 기초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법이란 무엇입니까? 참 어려운 그 철학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사실 인간 규범 가운데 도덕적인 규범이 더 높은 규범이고 이 또 사회생활을 해 나가려면 사회 규범이 필요합니다. 근데 원래 옛날 시절에 그 자유주의 시대 인구가 없고 농촌 그 농경 사회라든지 또 인구가 아주 희박한 그 시대에는 사람을 자유방임으로 내두는 것만이 최선이야. 그것은 할 수가 있는데 오늘날 같이 이런 도시 사회가 되고 산업 사회가 되면은 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서로 규제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치 사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기업을 하나 해도 그렇고 다른 사람하고의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집을 하나 져도 그렇고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의 연관관계를 하기 위해서 그 편익을 서로 도모하자 하는 겁니다. 이거는 서로 규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살기에 도움을 보호를 받기 위한 것이다. 하나는 보호고 하나는 도움이야. 보호와 도움을 하기 위한 그 사회 기범이 필요하게 돼요. 현대에서 그래서 이것은 잘 지켜줘야 합니다. 요컨대 난 제헌절을 나야 되는데 권력자라고 해서 안 지켜. 자꾸 쫙 뜯어 건치고 자꾸 건쳐서 개헌해가지고 하려 그거 안 돼. 이거는 힘이 약한 자나 강한 자나 이건 똑같이 법치주의적으로 나야 돼. 흔히 우리나라의 정치가들은 법원까지 정치 밑에 속하는 거니까 이렇게 지키지 말자. 예를 교통신호를 하나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교통신호를 기사한테도 밤낮 얘기합니다. 어디 확 돌아간다. 국회의원 좀 이렇게 했으면 어떠냐. 뭐 누가 잡아가겠나 이런 생각하지 말자. 이거부터 고치지 않으면 법은 만민에게 평등이고 이렇게 하자. 제헌절 날에 있어서 나는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그 제헌 당시에 헌법의 기초 전문위원으로 참여하셔서 우리 헌법의 기초를 닦는 데 많은 수고를 하셨고 파란 많은 그 정치 역정을 걸으시면서 현대 정치사에 아주 커다란 그 몫을 담당해 오신 청곡 윤길중 의원님 모시고 여러 가지 유익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제가 만나 뵙고 나서 금방 첫 그 인사를 건강하다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그 건강을 아주 오래오래 유지하시고요. 그리고 못하신 일이 많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욕심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하시는 일에 행운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헌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것을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김 선생은 너무 좀 미남자로 생기시고 제가요? 아닙니다. 그 선생님답지 않게 과찬을 거짓말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질문도 하시는데 보니까 내가 아주 좀
저 땀이 뻘뻘 나도록 해주시는데 그렇습니까? 네. 더욱 제가 더, 끝난 다음에 네. 용서를 빌겠습니다. 네. 여러분 밤늦은 시간까지 이렇게